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지기온 27도입니다.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얼마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분간이란 문구가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의미한답니다. 즉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거죠. 또 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동안 전 세계가 초저금리 정책으로 너무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은행 예금같이 안전한 곳에 묻어뒀던 자산은 금리가 너무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또 가상화폐 같은 공격적이고 위험한 자산 투자로 몰려갔습니다. 역대급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 씨는 역사상 가장 큰 금융자산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생계형 대출 또 부동산 대출 받은 사람들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급속한 붕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멕시코와 브라질, 체코, 헝가리, 터키 같은 신흥국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세계 100대 경제학자, 가짜 경제 뉴스 감별사, 가슴이 뜨거운 경제학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이게 경제다. 네, 이게 경제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2년 이거 평가 이제 주제인데 그 전에 먼저 어제 재난지원금 결정이 합의가 됐잖아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 하위 80% 국민들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하위 80%. 80%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좀 답답합니다. 예. 답답한 이유가 이 경제 하시는 분들은요, 돈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철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코로나 감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겪는 하나의 이 현상이거든요. 예. 과거의 재난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수재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특별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피해를 입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경우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일단 감염 확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거지만은 크게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영업활동이라든가 그렇죠. 경제활동을 제한을 하죠. 예. 그럼 당연히 피해를 입히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 병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일종의 이제 재난 지원금이 되는 것이고요. 예. 수재 지원금처럼요. 반면에 이 방역이 제대로 이제 성과를 내려면은 나머지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이 또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위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마스크도 써야 되고 예. 잘 써야 되고 모임도 자제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개인들도 이제 그 속에서 상당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고통이 불편함이 아무래도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도 굉장히 증대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얼마나 잘 했느냐, 협조를 잘 했냐에 따라서
사회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과가 예.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소위 말해서 지난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요. K 방역이 절대적인 우리가 이 공헌자라는 건 누구나 가 인정할 거라고요. 예. 그렇죠. 이건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작년도 성장률이라는 것은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5.3%포인트 정도 우리가 더 GDP가 더 높았어요. 네네. 높았으면 그걸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22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만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헌신에 대한 예. 일종의 위로라든가 보상이 이게 저는 전 국민 지원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재난 보상금 혹은 재난 위로금으로 이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해가지고 피해를 본 곳은 재난 지원금이지만은 별개로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건데 이거를 다 그냥 똑같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선별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예. 예. 피해 본 사람들은요. 예. 어쨌든 보편 지급 선별 지급 그 얘기는 뭐 많이 하셨었으니까 예. 보편이 맞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건너뛰고 뭐 지금 오늘 1번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럼 예. 간단하게 정부에서는 재정이 지금 넉넉치 않은데 100% 다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위 계층 80%만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아니 다 주고서는 옛날 11년 전에 무상급식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냥 재벌 총수 자식들한테도 다 주고 재벌 총수 아버지한테 더 많이 걷어서 충당하는 게 정답 아니냐. 이번에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해도 사실 10원 한 장 지금 월급 깎이지 않았거든요. 대기업들 오히려 지금 성과급 잔치하고 특별 보너스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 왜 세금 더 걷지 않고 왜 이걸 정부 재정만으로 이렇게 하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80%만 한다 할 때 예. 80%에 해당되어지는 분들 중에는요 상당수가 소득의 후퇴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거기도 정규직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반면에 그 위의 계층들도 소득의 후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구분을 못한다 이거죠. 애매하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도대체 80%라는 기준이 저는 예.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 소득이 낮은 사람 80%라고 한다면은 예. 이건 그냥 전통적인 복지예요. 예. 전통적인 복지요 그러니까요. 예. 전통적인 복지 개념에서 80%라는 수치를 나온 적이 없었고 예. 그렇죠. 80%를 우리가 동원한 적이 없다. 70% 동원한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예. 그리고 뭐 생계수급자 이렇게 가지만은 80%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이 후퇴 안 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재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속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무슨 기여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예. 부자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녔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도대체가 누군 지원을 해주고 누군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 기준이 예. 이게 공정성이 저는 이게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요. 또 이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본 수출 규제 2년 전 이맘때 이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뭐 예. 불화수소 뭐 폴리 뭐 이름도 어려운 거 하여튼 3개 딱 꼭 집어서 이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때 막 보수 신문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라인 지금 멈춘다고 아베 총리한테 뭐 일부 보수 단체들은 또 사과하고 뭐 그랬었어요. 예. 나라 망한다고. 예.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뭐 여러 이제 2주년이 되다 보니까 1주년 예. 때도 그랬지만은 뭐 예. 6개월 때도 그랬고 1주년 때도 그랬고 예. 그 효과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죠. 예.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은 좀 알고는 아시고 계실 텐데요. 예. 아시고 계실 텐데 일단 우리가 그 당시에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됐던 것이 저도 그 당시에 처음 그 용어를 알았는데 예. 불화수소. 예. 일반 사람들이 불화수소가 뭐 그렇죠. 했는지를 예.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었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불화수소 같은 경우를 거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자급화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때 자급화 못 한다고. 그렇죠. 이 순도 문제 때문에 99.9%는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필요한 건 그게 99.99999다. 8개인가 뭐 9개인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사실 뭐 만들 수 있게 돼 버렸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완성하는 게임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던 그렇게 사람인데 하셨었죠. 예, 했는데 그 이유가요. 산업 구조를 이해를 하면요. 예. 이건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 국가들의 산업 구조는요. 예.
어떤 제품을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아니면 반도체면 반도체가 할 때 그거를 그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예. 소재 부품 거기에 필요한 소재 부품부터 해가지고 그걸 제조하는 과정까지 예. 거기에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자립할 수 있는 게 선진국가의 산업구조예요. 그래서 그걸 원세트형 산업구조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후발 국가들은 그거를 다 갖추기에는 예. 경험이 아직 축적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예. 특정 부분을 그러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예. 이제 소위 말해서 분업을 하는 거죠. 그 체인의 한 고리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상품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국가만 생산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불화수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유럽 국가라든가 서유럽의 선진국가라든가 예. 미국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나라들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 소재를 우리가 일본한테 오랫동안 수입을 해왔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유럽에서 만드는 거 일본에서 만드는 거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공정의 차이라든가 예. 자동차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대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시간이 처음에 바꾸는 과정 속에서는 오래 익숙한 거를 써오다가 바꾸려면 불편하지요. 예. 그 대신 뭐냐면 전혀 이게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시간 지나면은 예. 이긴다.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예. 부품 소재를 일본 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썼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대기업에 썼고요. 예.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안 팔겠다고.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예. 일본 기업들은 원치 않았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형국이 일본 돼버렸죠. 정부가 못 팔게 했으니까. 그렇죠. 형국은 그렇게 돼버렸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하, 예. 중소기업이 갑질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산업 구조하고 그것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 이 결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됐던 거예요. 예고된 예. 건데. 예. 근데 이제 일본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그러라고 다들 보수신문에서 말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맞장구 쳤고. 저도 솔직히 그래야 되는 거로 그때 생각했었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 피해는 커지고 예. 제가 그때 그 당시 어디 내려옮기면요. 커질수록 그하고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긴다. 이건 완승한다. 예. 이런 구조다 이거는. 네.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이유가 그건데 그 결과대로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제품 중에 일부 같은 경우 뭐 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뭐 의존도가 예. 줄지 않았다 이제 그러는데 예. 우리 이 일이 왜 생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출을 안 해가지고 예. 타격을 입히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타격을 안 입었어요. 예. 안 입었다는 얘기는 그 부품 소재를 다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가 안 줄은 제품들은 예. 일본이 그냥 형식상으로만 수출 규제하고 있고 다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예. 왜 그러냐면 그렇지. 그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긴 거죠, 뭘요? 그렇죠. 예. 아, 실제로는 다 팔고 있다. 그렇죠. 겉으로는 우리 그 계속 한국에 이거 규제할 거야 하지만은. 예. 그럼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예. 저기 대만으로 가서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팔고 그러잖아요. 하긴 엊그제 기사 보니까 올해 그 우리 반도체만 해도 1,000억 달러를 지금 단일 품목으로 사상 그러니까요. 최대치가 뭐 네. 수출이 예상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소재를 사다 쓸 수 없었으면은 예.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예. 다 그냥 블러핑이군요. 일종의. 예. 그러면은 아까 불화수소나 이런 거는 그 순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여태까지 안 해왔어 못했었는데 다 어느 정도는 자급자족을 내재화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리 기술 자립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이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해서 예. 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한일 무역 이 역조 현상이 예. 아주 그냥 만성적입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우스갯소리로 강화도 조약한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요. 예. 일본에 대해서요. 예. 왜 그러냐면은 식민지역 무역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독립이 되고 나서도 아하. 일본의 그러니까는 이 기술적 산업적인 그러니까 분업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예.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속에서는요.
그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것을 관성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불편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인접 국가니까는 예. 또 인접 국가로서의 어떤 교육하는 것 장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부품 소재를 우리가 육성을 해도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 안 한 점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좀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기업들이 안 한 거는 뭐냐면은 그거 새로운 걸 처음 하려면은 좀 이제 그렇죠. 그러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예. 가성비도 좋고. 예. 근데 이제 그거하고 교육이 끊길 가능성 거의 없어. 예. 그럼 그냥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 소재 같은 경우를 예. 제가 이제 이 공대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면요. 예. 우리가 그 기술을 추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예. 기업들의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준 허락을 안 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근데 아베가 이제 경제 침략하면서 예. 어쩔 수 없이 기업들도 예.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되는 문제를 예. 알게 된 거죠. 예. 내재화하든지 어허. 자급화하든지 아니면 수입선을 다변화하든지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부하고 기업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진 거죠. 예. 학계랑 다르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산업을 육성을 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누구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야당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한국이 소부장 산업 예. 소부장 산업을 그러니까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유일하게 지금 처져 있는 부분이 소재 부품 소부장 산업입니다. 그렇죠. 예. 완성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추격을 하거나 넘어졌어요. 예. 이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이 세 단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립을 겪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해방되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죠. 예. 정치 군사적으로. 예. 두 번째 오래 가는 게 뭐냐면 경제 기술적인 어떤 독립성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 가요. 예. 이 식민지형 분업 구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의식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사대주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식민사관. 예. 이런 것들이 가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독립과 의식의 독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베한테 내가 땡큐다를 말을 해버렸었는데 왜냐하면 세계 경제 규모 3위인 나라한테 예. 경제 전쟁을 우리가 벌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쪽이 벌인 건데 우리가 그걸 막아냈어 어쨌든 간에 이겨냈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 자긍심이 굉장히 생길 수밖에 없죠. 예. 3위하고 싸맸는데 우리가 안 졌어. 예. 그렇게 되면은 자긍심이 그하고 의식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존감이라든가 자긍심이 굉장히 제고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게. 사실은요. 결과적으로. 참 이게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그쪽 출입하면서 예. 뭐 소재 부품 장비 사업 이거 육성하는데 정부가 얼마를 뭐 지원하고 뭐 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야 그거 못하러 해 그냥 일본에서 저기서 그 끊을 일도 없는데 그냥 사오면 되지 못하러 지금 뭘 일을 일으켜. 그분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사나 일본 중소기업에 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좀 이제 아주 터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쓸 수 있는데. 예. 역대 어떤 정부도 못해냈던 일을 아베가 그렇죠. 해줘버린 해준 거죠. 거네요. 자, 이게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연이 왜 아니에요? 그때 일본이 먼저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우리 수출 안 할래.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해버린 이게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 흔히 쓰는 표현을 잘못 낀 첫 단추에 늪에 빠져 있다. 일본이 저희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셔츠를 입을 때 첫 예. 단추 잘못 끼게 되면은 예, 다 계속 그 밑에 틀어지지. 단추 다 이제 어그러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다 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첫 단추 잘못 꼈는데 그걸 고집피면서 인정을 안 하면서 안 하게 보면 두 번째도 계속해서 어긋나죠. 예. 그렇죠? 그런 지금 형국이에요. 그 형국이 뭐냐면은 첫 단추 잘못 낀 게 뭐냐면은 예.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 예. 최근에는 국내 언론들이 예.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학자들도 아베노믹스 가지고 이 지지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에서 아베노믹스 막 찬양했던 기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무전 돈 풀어서 경제 예. 일으키는 거. 그래서 그거 경제 일으켰다고 막 이렇게 하는 보도도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양적 완화도 지금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본따서 한다는 거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아베노믹스가 예.
아베노믹스 사실 아베가 집권하는 게요. 그 잃어버린 20년에 제가 예. 사생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생아? 사생아. 너무 나가시는데 오늘. 아니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이 예. 장기 불황이 그 터질 때쯤 2012년이 이제 기준으로 예. 이게 1991년 GDP 밑으로 떨어져요. 예. 근데 그 전에 후쿠시마 원자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렇죠? 그래서 2012년경에는 일본 사회가 굉장히 하여간 우울했던 사회입니다. 예. 분위기가 경제적으로도 가고 근데 원자로 저거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베가 2012년 총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을 깨고 예. 민주당 3년 정권을 이제 그러니까는 종식시키고 예. 재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집권하는데 그 2012년 상황이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회가 굉장히 극우적인 이런 소위 이런 포퓰리즘을 예, 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이거예요. 예. 아하, 예. 그런데 아베노믹스는요 한마디로 예. 사기입니다. 예.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은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베노믹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돈을 대규모로 찍겠다 이거예요. 예. 실제로 대규모로 찍었죠. 예. 대규모로 찍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냐. 예.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본의 수출이 늘 게 아니냐.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예. 수출이 늘면은 예. 수출이 늘면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게 아니냐. 그렇지. 예. 돈을 많이 벌면은 소위 말해서 투자도 늘리고 예. 고용도 늘리고 예. 고용이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임금도 올라갈 게 아니냐. 그렇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도 늘릴 게 아니냐. 그렇죠. 소비 늘면은 세금도 더 많이 거칠 게 아니냐. 오, 그럴듯한데. 예. 세금 더 많이 거치면 국가 채무도 줄일 수 있지 않냐. 예. 이거예요. 예, 예. 그렇듯해 보이죠. 그런데 왜 그게 사기예요?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예.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걸 그렇다고 하다 보면 잘못 공부한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경제 살릴 수 있으면요. 그렇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중앙에 돈 찍어가지고 예, 그거 해결되죠. 예, 이 예. 논리가 그대로 작동한다면요. 예. 어디서부터 작동 안 됐냐면요. 아하. 기업이 돈까지는 벌었습니다. 예. 자, 쉽게 얘기해서 일본 자동차가 4만 달러에 수출을 해요. 예. 4만 달러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예. 일본의 엔화가 그 당시에 예. 아베가 집권할 무렵에 1달러당 80엔 정도 했었습니다. 예, 예. 80엔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110엔 정도까지 예, 갔죠. 예, 예. 80엔에 4만 달러면요. 예. 320만 엔을 버는 겁니다. 아하. 예. 그렇죠. 한 대를 팔았을 때 그렇죠. 기업이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110엔이 되게 되면은 예. 4만 달러에 똑같이 판다고 해보세요. 440만 원. 440만 엔. 예. 그냥 앉아서 예. 앉아서 120만 원 더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그 기업이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돈을 벌었죠. 예. 벌었는데 문제는 투자를 기업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예. 수출 물량이 더 늘면 하겠는데 물량은 안 증가하는 거예요. 수출 물량은요. 아. 한 대 수출하던 것이 예. 2대, 3대, 막 10대 이렇게 늘면은 당연히 시설 투자도 늘리죠. 예, 예. 고용도 늘리고요. 그렇죠. 근데 물량은 안 증가해요. 아. 물량은 안 증가한다고. 예. 똑같이 4만 달러 파니까 이제 안 증가한다 예,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 늘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고용도 늘릴 이유가 없죠. 예, 예. 그럼 거기서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요? 거기서부터. 예.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일본의 예. 수출액이나 GDP나 보게 되면요. 예. 엔화 가치는 잠깐 2016년도까지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엔화 기준으로는요. 엔화 기준으로. 예. 아까 얘기했죠. 엔화 기준으로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달러 기준으로 더 떨어져요. 엔화 기준과 달러 기준 거기서부터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4만 달러로 예. 4만 달러로 그러니까 한 대 팔면 4만 달러인 거예요. 이제 그렇지. 수출액은요. 예,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예, 수출은 변화가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총 수출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세계 시장 점유율까지 떨어진 거예요, 일본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요. 아, 그러니까 엔화로는 한 100이 됐는데 예. 그게 엔화 가치가 또 약세였으니까는 100이 된 거고 예. 달러로 환산하면 실제로는 한 80 정도로 그렇죠. 오히려 줄어든 거라 이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계속해 보시죠. 재밌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예. 이제 돈을 엄청 찍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 그 이제 소위 말해서 명목 GDP를 좀 끌어올렸는데 예. 2018년에요. 예. 2018년에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예. 2018년에 일본의 GDP가요. 예. 일본의 GDP가 후퇴를 합니다. GDP가 예. 2018년도에 예. 금융위기 때문에 그랬나? 아니죠. 금융위기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예. 2018년도. 그러니까 2010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예. 8년도에 있었던 거고 GDP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2017년도 말에요. 예. 2017년 말에 555조 한 5천억 원 됐었어요. 예. 그런데 2018년 말에 554조 3천억 원으로 좀 떨어졌네. 1조 한 2천억 원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요? 이때부터 예? 왜? 그러니까 아베노미스가 뭐냐면 돈을 찍어가지고 예. GDP를 끌어올린 건데 예. 이게 그러니까는 2018년도 같은 경우 돈 찍어낸 것보다도 오히려 GDP가 감소할 정도로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돈을 대규모로 찍어냈는데 예.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600조 원 정도 찍어내고 했어요. 예. 이 작년에 코로나 이전까지만 예. 하더라도 보게 되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GDP는 100 몇십 조뿐이 못 만들어낸 거예요. 한계가 도달했다 이거군요. 한계가 도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예. 돈을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예. 돈을 찍어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예. 나눠주면은 예. 그만큼이라도 소득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예, 예.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요. 예, 예. 근데 이걸 그런 식으로 찍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찍어서 이거 하게 되면 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배분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가게랑 기업들한테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예.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죠. 그렇지. 기업들. 부자들 예. 소위 말해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요. 예, 예.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부자들이 가졌을 때 그들은 대개 그걸 뭐냐면 다시 저축을 합니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않죠. 이거죠. 예. 금융기관 다시 재해치되고 그러죠. 예. 돈이 안 돈 거예요. 화폐 예, 유통수도가 그래서 계속 떨어집니다. 아하. 예. 화폐 유통수도가. 아. 지금 그래서 일본이 0.5대예요. 예. 돈이 안 돈 거지. 안 돌다 보니까는 돈을 아무리 찍어서 공급해도 예. 경제 활동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 부양을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다 그게 2018년에 한계가 와요. 아하. 예? 그렇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요. 예? 돈은 엄청 찍어냈는데. 예. 예? 그럼 2018년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18년도가 대한민국에서 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두 번째잖아요. 2년 차잖아요. 예. 예. 그때 뭐냐면은 2017년 말에 예. 잘들 아시겠지만은 막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아하.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막 험한 말 맞습니다. 쏟아내면서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8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지요. 예. 반전되어지고 완전히 2018년 상반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주목거리로 그렇죠. 이렇게 부상을 예, 예.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그 상황 속에서 2018년 10월 30일 날 10월 달 마지막 이제 전날에 30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죠. 그렇지. 배상 그것 판결이 때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 배상 판결 딱 나왔어요. 예. 나오다 보니까는 그거를 가지고 예. 그럼 일본의 아베노미스가 제대로 안 작동하는 상황 속에서 예. 아베가 상당히 어쨌든 간에 궁지에 몰릴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궁지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불평을요. 예. 그래서 막 이제 그러니까는 보복 가능성도 비치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예. 그 결과가 2019년도에 소위 말 수출 규제로 이제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때 대법원 그 판결 예, 때문에. 판결 때문에. 그건 사실 표면상으로 그거로 들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게 제3 다른 국가의 군수물자로 이제 전용될 수 그것도 이제 있다. 말 바꾸기를 중간에 바꾼 거죠.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예.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은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다가 대놓고 했었나? 예, 그다가 이제 WTO의 제소 이런 문제 나오다 보니까는 그게 그랬구나.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 말 예. 바꾸기를 했죠. 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수출 규제를 하는 이 이제 강수를 둔 거예요. 예. 강수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은 그러니까 극우 정치 집단들은 되게 혐한 감정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적인 입지가 예. 이 분리할 때 결국은 뭐냐면 외부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데 가장 만만한 게 이제 대한민국으로 보는 거죠. 예. 대한민국으로 보고 혐한 감정 돌리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수출 규제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배상은 다 끝났는데 자기들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돈 달라 그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이제 거기다 이제 시비를 걸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결과로 일본이 2018년부터요. 네. 하다가 2019년 그러니까 상반기에 잠깐 반짝 이렇게 GDP가 올라갔다가 예. 계속 그때부터 하락을 해요.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예. 일본은 팬데믹 이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예. 예?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예요. 이전부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은 일본은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아베가 경제 침략할 때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방송에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 상대자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저 이제 일본은 내수가 큰 나라라서 내수가 큰 나라라서 그러니까는 뭐 수출 우리나라한테 수출 좀 못해도 타격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는 일본 경제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랬는데 일본이 내수가 절대적으로 크긴 크죠. 100이라고 한다면 85가 내수고 수출이 한 15 정도 차지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85가 내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제예요. 일본은요. 인구가 201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내수가 그러니까는 내수가 이게 그러니까 커지지 않는 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안 늘게 되면은 내수까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수출이 안 늘게 되면요. 이게 마이너스 행진이 나와.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경제가 수축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절대 규모 사이즈가요. 예. 그러니까 수출에 그래서 목을 매는 거예요. 아베가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수출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거였었어요.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수출을 늘려가지고요. 근데 수출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데서요. 예.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풀리시 당시에. 트레이드 워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 아주 예. 멍청한 무역 전쟁을 한다면서 예. 초창기부터.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더 우선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도자 리스크라는 거죠. 지도자가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예. 공동체 국가 공동체 어떤 이익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수단으로 삼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2020년도에는요. 2020년 어제 작년에 그러니까는 일본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2018년 이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이렇게 대규모 돈을 찍어가지고 심지어 그러니까는 ETF 같은 주식을 막 매입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얘기도 좀 이따 좀 할 거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막 나간다 해가지고 일본은행이 2018년부터 돈 찍어내는 속도를 좀 줄이기 시작합니다. 줄이기 시작하는데 팬데믹이 또 터지니까는 다시 확 늘려요. 안 늘릴 수가 없었죠. 근데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는데 GDP는 곤두박질 친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돈은 돈대로 찍고.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파산한 거예요. 돈 찍어가지고 경제 살리겠다고 했는데 돈 찍었는데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경제에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과거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그 당시에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살렸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 이후엔 그런데 또 아베노믹스 얘기는 또 주로 없어져 버리니까 저도 뭐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를 파산 상태로 지금 몰아놓은 꼴이 돼버렸군요. 그래서 잘 먹긴 첫 단추 거라는 게 2016년까지는요. GDP가 명목 GDP가 그래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 엔화 기준으로요.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5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5조 달러가 붕괴돼요.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 일본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 또 GDP를 성장률을 계산할 때 엔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갈 때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성장률은 올라가니까는 이게 아베노믹스 잘 작동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들 그 당시 평가가 됐죠. 2016년도까지는 국내 언론들에서 경제신문들에서도 아베노믹스는 지금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2017년 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아베노믹스의 문제점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근데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뭐 한 128조를 또 찍어냈어요. 근데 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도 더 이상 그러니까 소득을 명목 GDP 그것도 실질 GDP가 아니라 명목 GDP도 증가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중앙은행 돈 찍어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그대로 나눠주게 되면 명목 GDP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물가를 고려하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요. 아니 이게 그 GDP야 사실 뭐 인구가 절대적인 그 중요한 그 팩터니까 GDP 자체로 보면 한국이 뭐 아직 일본에 좀 멀었지만은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그 GDP는 한국이 작년인가 앞서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게 2018년을 주목하라는 게 2018년에 한국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베가 굉장히 2018년은 굉장히 아베한테는 굉장히 짜증나는 해였었던 거예요. 구매력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좀 뭘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1달러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지. 햄버거 가격이 나라마다 다 틀리듯이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를 고려해 가지고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지금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1인당 이제 1인당 기준으로요. 전체 경제가 1인당 이 GDP로 구매력 기준으로 GDP로 2018년도에 우리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본 국민들보다는 1인당으로는 더 여유가 있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참 이게 옛날에 저 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집에 소니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그게 있는 집에 척도였었거든요 막. 그리고 80년대에는요. 제가 이제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는 진짜 미국 기업들조차도 일본에서 배우자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떤 쇼까지 벌였냐면요.
그 자동차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일본 자동차죠. 예.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햄머 들고서는 때려 부수는 이런 그거 퍼포먼스를 있었어요?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니 텔레비전이 참 부럽다 했었는데 예. 이게 제가 정말 이 뭐 교수님 앞에서 좀 주저넘지만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일본을 앞서게 이런 모습을 볼 줄은 정말 이게 그런데 일본이 예. 올림픽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달에 열리잖아요. 예. 아직 다음 달이구나. 아직은 아직 6월이니까요. 올림픽이 또 이게 응원군이 될 거냐 복병이 될 거냐. 예. 굉장히 관심 높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복병이 될 이제 겁니까? 잘못 낀 첫 단추를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잘못 낀 첫 단추가 이제 아베노믹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시정하지 않고 예. 두 번째 잘못 낀 단추가 뭐냐면요. 예. 그게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 예, 예. 경제 침략했던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자기 문제를 예. 이거를 남한테 그러니까 전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예. 잘못된 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다시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건데 예. 바꾸지 않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온 게 저는 세 번째가 올림픽에 늪에 빠진 것다고 예. 얘기하는데 지금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가 채무 줄이는 거였었어요. 이 자민당 정권은 자민당 정권도 우리나라 이제 이 기재부랑 비슷해 가지고 재정 안정 이런 게 굉장히 아주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가 부채가 채무가 높은 건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안고 야 저거 있으니까. 가지고 어떻게 버티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닿고 있습니다. 예. 그 아베가 집권하던 해가 예. 하던 그 선거에서 이겼을 때가요 230%가 좀 안 됐었어요. 국가 채무 부채가 예, GDP 대비요. 예, 예. 229% 정도 됐었는데 예. 근데 아베가 요거를 한 230% 대해서 예. 2017년도까지 이렇게 주로 관리를 해요. 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증가를 하면서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줄이겠다 그랬는데 예.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해요. 예. 증가를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 세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세도 인상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게 결정타였다고 또 그러던데. 소비세를 인상을 했잖아요. 예. 2019년도 10월 달에. 예. 예? 소비세 인상을 해가지고 그 인상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기에 가뜩이나 내수가 한데 취약한 데다가. 소비세라는 게 우리로는 한 부가가치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죠. 예. 일본은 과거에는 아예 소비세를 안 거둔 적도 있었어요. 아하, 예. 그러다가 이제 3% 8% 이렇게 바꿔왔는데 예. 국가 채무가 쭉 증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국가 채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지금 거의 와 있어요. 제가 일본의 재정 예산을 들여다 보면요. 예. 그건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소비세를 올렸는데 왜 예. 그럼 그거로다 국가 채무 좀 갚으려고 세금을 올렸는데 예. 국가 채무가 그럼 왜 안 줄어들고 계속 늘어났어요? 자, 세금에는 커다랗게 우리가 소득세, 개인 소득세, 예. 법인세, 그렇죠. 부가세 이렇게 예. 소비세로 가는데 예. 소비세는 증가를 해요. 예. 증가시켜요. 그걸로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뭐냐면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수출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돈 버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예. 가뜩이나 그야말로 이 그 빵 하나에 100원이 옛날 100원이라도 잘 안 살 판인데 예. 소비세 붙여서 110원이 돼 버리니까 더 안 사는 거구만.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 사회보장 지출이 예. 거의 고령화가 가다 보니까 그 부담은 어쨌든 간에 증가를 안 시거든. 일본이 그러니까는 이 사회보장 이게요. 예. 지금 그러니까는 그 일본 국민들이 내는 부담률 그러니까 사회보장세든 아니면 세금이든 간에 했을 때 굉장히 그 낮은 수준에서 높은 그러니까 사회보장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가지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은 국민 부담률을 높여야 되는데 예. 그만큼 많이 지출되면요. 예. 이걸 못 올리는 거예요. 어허. 경제가 붕괴될까 봐. 아.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보장 지출이 이게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계속 증가할 수밖에 계속 없잖아요. 늘어나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압박에 몰려 있어요, 지금요. 아. 예?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국민 부담률이 비슷해요. 예. 근데 뭐냐면 사회보장 지출은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예?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단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얘기하다 지금 여기 왔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 올림픽을 그 개최하기 위해서 예. 이 올림픽을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예. IOC하고요. 2013년도에요. 예. 계약을 맺었는데 올림픽을 하게 된 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국민들 이 어쨌든 단합이라든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예. 올림픽에 들어간 비용이요. 예. 추정을 한다 한 350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합니다. 네. 350억 달러. 이걸 하게 되면 이게 한 4조 한 3천억 엔 정도 될
규모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올림픽을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예. 추가로 50억 달러 정도 배상을 해야 돼요. 뭐 있습니다. 페널티 예.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일반 정부 지출에 예. 어느 정도 되느냐면 최대 한 6.8%까지 차지합니다. 예. 이 규모가요. 예. 6.8%요. 지금 일본 정부 예산을 예산을 지금 막 쥐어 짜고 앉아 있고 이러는 판인데 예. 지금 그러니까 정부 전체 총 지출에 일반 지출에 그러니까 7% 정도로 가깝게를 이게 그러니까는 저기 돈을 저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올림픽을 취소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지금 올림픽은 지금 하는 하죠. 거잖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정부 재정 지출이 너무 또 큰 구멍이 생겨버리니. 그렇죠. 아. 그럼 이거를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 속에서 방역 당국이나 방역 전문가들은 예.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잘못해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다 새로운 발원지가 될 가능성을 예. 많은 사람들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일본이 다시 민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조차도 예. 전망을 못 해요. 아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 그러니까 이걸 예측도 못하는 거를 지금 그냥 버리는 거예요. 도박에 운에 맡기고요 지금요. 그런데 올림픽을 치러서 우리가 흔히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무슨 엑스포나 올림픽 하나 하면은 이게 경제적 효과가 뭐 몇백 조니 그렇죠. 뭐 몇십 조니 하잖아요. 일본도 올림픽으로 해서 지금 경제 침체돼 있는 걸 그 경제적 효과가 뭐 몇백 조가 돼 갖고 좀 일본 경제를 다시 살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원래 계획은 그랬었죠. 원래 계획은.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요. 그러면 팬데믹이. 예. 근데 그래서 64년 올림픽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동계 올림픽하고요. 64년은 일본식 표현으로 일본 사람들 표현으로 우길승천할 때요. 일본이요. 예. 65년도에 일본이 미국한테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볼 정도로 일본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때입니다. 연평균 10%대로 막 성장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은 뭐냐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도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할 때는 국민들이 단합도 하고 이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리더십을 못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하여간 불안하고 국민들이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헤쳐나가는 이런 능력도 없고 일본 국민들은요. 근데 정부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지금요. 네? 정부가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올림픽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팬데믹 이 상황에서.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러니까는 포기도 못 하겠고 하자니 하는 데서 그냥 리스크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운에 맡긴다라는 표현이 딱 그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좀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의 경제가 뭐 이렇게 나빠지는 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무식한 그냥 기자의 질문으로 한번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건 뭐 국민들 정서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 일본하고만 뭐 이렇게 부딪히면요. 아니 정서상 말고 그냥 냉정하게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저는 뭐 이렇게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좋을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 경제 리스크가 그러니까 터지게 되면은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을 던져줄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요. 우리 금융시장에도? 그렇죠. 당연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근데 저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하고 우리가 굉장히 수출에 있어서 경쟁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 대한 일본이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우리보다 지금 조금 높은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역전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일본이 떨어지는 추세를 고려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은 지금 뭐냐면은 지난해 팬데믹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면서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제하게 되면 굉장히 80년대에 막아주 엄청나게 막 환호하고 그랬듯이 메이드 인 재팬이 주는 상징성이 있었죠. 일본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있으니까요. 한국 제품들이요. 그런 점에서 경쟁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적인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 이게 무시 못 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가를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융 충격이 갈 수 있는데 일본이 한 가지 일반 청취자들이 아마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본이 이 90년대 그러니까 92년 이후부터요. 예. 소위 말해서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되면서 아. 국가 부채가 확 증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도 막 논쟁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가 채무에 대한 위험성을 가하기 위해서 대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환 보유액을 막 늘립니다. 외환 보유액을요. 예.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데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간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는 일본 채무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일본 내국에서 다 사준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외국인들도 보유 비중이 점점 늘어났구나.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내던졌을 때 일본 리스크 때문에 내던졌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본 엔화가 준 기초통화니까 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방어 수단은 달러인 겁니다. 달러를 가지고 가는데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일본이 한 지금 1조 3천억 달러 거의 가까이까지 증가했어요. 옛날에 1조 달러 했던 것이요. 이만큼 증가시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외국인들이 떠날 때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시장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일본은 자산이 많다 보니까 또 그거 벌어들이는 무역수지 흑자는 별로 저희 돈을 못 벌지만은 이 경상수지 소위 말해서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다 보니까는 그걸로 외환보유고를 계속 늘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하려면은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돼요. 외환보유고를요. 그 아까 잠깐 그 얘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그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민간 그 기업들의 주식을 물론 직접 주식을 사는 건 아니고 ETF로 이제 그 매입을 한다고는 해요. 이런 경우가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하나요? 아니 안 하죠. 우리나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본 주가 지수 그러니까 끌어올리기 위해서 붕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죠. 이게 원래가요. 원래 교과서에는요.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중앙은행이니까. 채권은요. 손해는 안 보잖아요.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근데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위험자산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원금보다도 여러 개. 그래서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는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주가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몇 가지 효과를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자산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소비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유발하기 위해서 이건 거예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 관리거든요. 맞습니다. 물가 관리인데 물가를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이게 지속되고 앉아 있는데 일본이 계속 그 물가가 일본은 지금 소비자 물가가요. 1997년수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계속 마이너스 행진돼 가지고요. 다시 97년수로 돌아왔어요. 소득도 97년수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물가는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거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들 주가를 끌어올려줬잖아요. 상장 기업들의 주가를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이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그래서 안 올라가죠. 정부가 알아서 끌어올려주는데 우리가 못하라고 구조조정을 해. 그렇죠. 아니 기업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니까 자산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의 의도는 안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의 2018년도 그래도 2018년 딱 갔는데 2018년에 전체 ETF 한 75%를 중앙은행이 보유를 할 정도로. 전체 ETF에 그러니까 그 ETF라는 게 그 펀드 형식의 주식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ETF 많이 하잖아 일반 개인들도. 75%를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래가지고 2018년도 7월 달에 중앙은행이 앞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 주식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했죠. 지난해도 대규모로 또 샀죠. 그러면 이런 중앙은행의 그 행태가 뭐 행태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어떤 산업 구조, 과거의 관습 이런 걸 못 바꾸게 만드는. 그렇죠. 그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을 가지고 금융사회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금융사회주의. 파이낸셜 소셜리즘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금융까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 시장 금리뿐만 아니라 주가까지 다 지가 개입을 해가지고 다 갖고 앉았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체질이 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군요. 그래서 올해 있잖아요. 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중앙은행이 원래 작년에 많이 저기 ETF 사들이다 보니까는 예. 올해 좀 줄였어요, 많이요. 좀 줄이긴 줄였어요. 예, 올해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지금 전 세계 주가들은 올해 초 2월 예를 들면 뭐 2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2월 16일 날 우리나라 정점을 찍고 저기 그렇지. 됐는데 예. 그때 기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4.3%가 지금 증가했어요. 예. 뭐 저기 저 S&P 500 같은 경우는 한 뭐 8%까지 이렇게 증가하고요. 예. 일본은 마이너스 4.7%.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그안 사니까. 이 정부가 안 해서 안 사주니까. 사니까요. 사는 규모를 줄이니까. 일본 큰일 났네.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일본은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은 관리 대상이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너무 그냥 열정적인 재밌었습니다. 아주 강의. 예. 자, 지금까지 건국대 최백운 교수였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이에요. 제 민주주의 가치에는 좀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법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에 기반을 둔 가치로 생각해 봤을 때는 매일 아침 정의를 위해 달리는 남자 최경영.